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곰팡내와 묵은 먼지가 섞여 들어왔다. 창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복도를 향해 뚫린 작은 환기창은 빛 한 줌, 신선한 공기 한 톨 들여보내지 못했다. 내 세상의 크기는 책상과 간이 침대, 낡은 옷까지 몇 개가 구겨진 행거가 전부인 이 한평 반짜리 공간이 전부였다. 노량진 희망고시원 4045. 희망이라는 이름이 기만처럼 느껴진 지는 이미 오래였다. 죽을 사시. 자가 2개나 겹친 방 번호는 이곳에 처음 발을 들인 4년 전부터 마음에 걸렸지만 월세 3만 원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면해온 불길함이었다. 책상 위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가 나를 노려봤다. D98, 2자릿수. 이제 정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시간. 등 뒤에서는 다른 방 고시생들의 기침소리, 의자 끄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분노가 섞인 혼잣말이 벽을 타고 희미하게 넘어왔다. 이 좁고 긴 복도에 늘어선 수십 개의 벌집 같은 방들, 그 안에서 나와 같은 꿈 혹은 저주에 갇힌 영혼들이 밤을 태우고 있었다. 경쟁자이자 동지이며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는 익명의 그림자들. 우리는 그렇게 존재했다. 스탠드 불빛 아래 펼쳐진 행정법 기본서는 외계어처럼 눈앞에서 흩어졌다. 까맣게 인쇄된 활자들은 의미를 잃고 벌레처럼 꿈틀거렸다. 며칠째 이어진 수면 부족과 카페인 과다 섭취로 동공은 초점을 잃고 흐릿했다. 귓가에서는 심장 소리가 이명처럼 웅궁거렸다. 합격. 그 2글자는 내 청춘을 담보로 한 잔인한 약속이자 동시에 나를 올가매는 가장 질긴 밧줄이었다. 책상 한편에 세워둔 낡은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5년 전 아직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함께 갔던 속초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지금 어머니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계신다. 치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병은 기억을 좀 먹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눈앞에서 서서히 지워버렸다. 한 달에 한 번 겨우 시간을 내 찾아가면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 보듯도 경계하거나 혹은 오래전에 죽은 당신의 오빠 이름을 부르며 울곤 하셨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면허여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무력감은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로 내 어깨를 짓눌렀다. 이 지긋지긋한 곳이 생활을 끝내고 번듯한 직장을 구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다짐은 매년 불합격 통보 앞에서 먼지처럼 부서졌다. 김민준 씨, 올해는 꼭 붙어야지.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친척들은 명절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몰랐다. 그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폭력인지. 어머니는 이미 내게서 멀어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어머니를 방패 삼아 이 무의미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졌다. 펜을 쥔 손이 미끄러지며 책 위로 아무 의미 없는 선을 길게 그었다. 이대로 엎드려 잠들고 싶다는 유혹과 싸우며 억지로 눈을 떴을 때였다. 진동이었다. 책상 위 충전기에 꽂혀있던 낡은 스마트폰이 부르르 떨고 있었다.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한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엄마.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혼자서는 전화는커녕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상태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다. 혹시 무슨 위급한 일이라도 생겨 병원 측에서 어머니 전화로 연락한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면 병원 번호로 전화가 왔을 것이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진동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액정 위에서 춤추는 엄마라는 이름이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신호처럼 느껴졌다.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몇 초가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 시간에 어머니의 전화라니 정상적인 상황일 리가 없었다. 덜컥 겁이 났다. 결국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진동이 멈췄다. 화면은 다시 어둠에 잠겼고 고시원 복도에 희미한 소음만이 다시 내 귀를 채웠다. 잘못 걸었거나 간호사 실수겠지.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깨어난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나는 홀린 듯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부재중 전화 1건. 엄마. 그리고 그 아래 음성 메시지 알건이라는 작은 아이콘이 떠 있었다. 메시지를 남겼다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음성 사서함에 연결하는 버튼을 눌렀다. 기계적인 안내, 음성 뒤로 메시지를 재생하겠다는 신호음이 짧게 들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칙! 처음 들려온 것은 의미 없는 소음이었다.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나는 것 같은 날카로운 잡음, 그리고 그 뒤로 무언가 바람이 새는 듯한 소리. 병실의 산소 호흡기 소리일까? 아니면 그냥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아 생긴 노이즈일까? 역시 간호사가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른 게 분명했다.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전화를 끊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 소음의 바다 한가운데서 섬처럼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 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내가 알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치매로 인해 항상 어눌하고 힘이 없던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내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한치의 흐릿함도 없는 목소리. 나는 숨을 멈췄다. 여자. 다시 한번 단어가 들려왔다. 머리카락.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메시지는 툭 끊어졌다. 다시 한번 치익하는 소음이 들리더니 재생이 끝났다는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망부석처럼 굳어버렸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듯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거기 여자, 머리카락.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피로 때문에 헛것을 들은 건 아닐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칙. 거기 여자 머리카락. 다시 들어도 똑같았다. 변함없이 선명하고 변함없이 오싹했다. 이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명백한 현실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다. 마치 어머니가 말한 그 여자가 이 방 어딘가에 숨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하지만 보이는 것은 좁아터진 방의 벽과 그 벽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암기용 포스트잇들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간호사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김민준 보호자님이시죠? 어머님 별일 없으셨어요. 어젯밤에 잠깐 선망 증세. 김민준 보호자님이시죠? 어머님 별일 없으셨어요. 어젯밤에 잠깐 선망 증세 보이시면서 잠꼬대 좀 심하게 하신 것 말고는요. 흔한 일이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전화요. 아니요. 어머님은 전화기 만지지도 못하세요. 저희가 항상 주시하고 있고요. 아마 뭔가 착오가 있으셨을 겁니다. 기계적인 답변은 내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착오. 그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어젯밤의 경험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선망 증세로 인한 잠꼬대. 그 잠꼬대가 어떻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내 휴대폰에 녹음될 수 있단 말인가. 간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나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거기 여자 머리카락.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 다했다. 어쩌면 내가 정말 미쳐가고 있는 건지도 몰랐다. 시험에 대한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만들어낸 끔찍한 환각. 그렇게 믿는 편이 차라리 마음 편했다. 나는 억지로 머리를 흔들어 불길한 생각들을 털어냈다. 뒤구지철. 감상에 젖어있을 시간이 없었다. 책상 앞에 다시 앉아 억지로 책을 펼쳤다. 하지만 활자들은 여전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젯밤의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며 집중력을 갉아먹었다.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컵라면에 물을 부으러 공용 주방으로 향했다. 뜨거운 국물이라도 마시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였다. 고시원의 아침은 언제나 정적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부분의 고시생들은 밤새 공부하고 오전에 쪽잠을 자거나 아침 일찍부터 학원으로 향했다. 낡은 장판이 깔린 복도를 걷는 내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401호, 409-2호, 409-3호. 익숙한 문들을 지나 내 방 바로 옆 409-5호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나는 무심코 그 문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409-5호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이었다. 내가 이 고시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총무 아저씨 말로는 전에 살던 사람이 야반도주라도 했는지 짐도 그대로 둔 채 사라져서 방을 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그 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이사라도 온 것일까? 이 지옥 같은 곳에 또 한 명의 불행한 영혼이 찾아온 모양이었다. 별 생각 없이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끼익 하고 사롱 5호의 문이 열렸다. 순순간 훅 끼쳐오는 낯선 향기에 나는 숨을 멈췄다. 곰팡내와 라면,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고시원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라일락 같기도 하고 백합 같기도 한 짙고 서늘한 꽃향기였다. 그리고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잠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다. 고시원이라는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피부에 까만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고요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몸매를 그대로 드러냈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머리카락이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칠흑같이 검고 긴 생머리. 그 머리카락은 마치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윤기가 흘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나는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저기,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녀였다. 목소리는 외모처럼이나 서늘하고 맑았다. 어제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하얀 치아가 인상적이었다. 아, 네. 저는 404회. 나는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고시원에서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불필요한 교류는 시간 낭비이자 감정 소모라고 여기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규칙을 아무렇지 않게 깨버렸다. 옆방이셨구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짐 정리가 아직 덜 돼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색한 대화가 오갔다. 나는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질적이고 불편했다. 그때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반찬통을 내게 불쑥 내밀었다. 이거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런데 좀 드실래요? 장조림이에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뭘... 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누군가에게, 특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받아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사양 마세요. 어차피 저 혼자 다 못 먹어요. 공부하시려면 잘 챙겨 드셔야죠. 그녀는 막무가내로 내 손에 반찬통을 쥐어주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등에 스쳤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결국 나는 반찬통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다시 한번 희미하게 웃었다. 이름이 서연이에요. 윤서연. 김민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통성명을 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예쁜 이름이네요 하고 짧게 말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자 그 짙은 꽃향기도 함께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내려다봤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현실 같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연이라는 여자는 내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나와 마주치는 것 같았다. 내가 컵라면에 물을 부으러 가면 어느새 옆에 와서 말을 걸었고,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나서면 복도 끝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웃는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오늘은 날씨가 어떻다느니, 공부는 잘 되느냐느니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색하게 대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묘한 위안을 느꼈다. 4년 동안 이 고시원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내게 관심을 보였고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었다. 삭막하고 건조했던 내 일상에 그녀라는 존재는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다. 그녀가 준 장조림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다. 며칠을 컵라면과 편의점 김밥으로 연명하던 내게는 진수성찬이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종종 반찬이나 과일을 건네며 나를 챙겼다. 민준 씨,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가끔은 바람도 쐬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민준 씨는 무슨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영어요. 단어가 너무 안 외워져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나를 민준 씨라고 불렀다. 그 다정한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나는 조금씩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수면 세럼, 생활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는 작은 보상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지, 고향은 어디인지, 왜 하필이면 이 낡고 음침한 고시원에 비어있던 4국 5호로 들어왔는지. 내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녀는 언제나 희미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는 항상 그 짙고 서늘한 꽃향기가 맴돌았다. 그 향기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나른하고 몽롱하게 만들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방으로 돌아오면 나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책상에 앉아 있곤 했다. 집중력은 오히려 더 떨어졌고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몰려왔다. 가장 이상한 것은 어머니의 그 기괴한 음성 메시지 이후 더 이상 그런 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마치 서연의 등장이 그 모든 불길한 사건들을 덮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애써 그것이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려 했다. 내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헛것을 듣지 않게 된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 삶의 균열을 메워주는 듯 했던 그녀의 존재는 사실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손길이었음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을 알게 된 지
2주 정도 지났을까? 내 몸과 정신은 미세하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은 시간 감각의 상실이었다. 스탠드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 행정학 기출문제를 풀고 있었다. 19세기 미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눈앞의 활자들이 뿌옇게 번져나갔다. 이마를 타고 땀 한 방울이 흘러 문제지 위로 툭 떨어졌다.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괜찮아지겠지. 딱 10초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더 이상 내 방 책상 앞이 아니었다. 싸늘한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발밑은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었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고개를 들자 희미한 달빛 아래로 노량진의 잿빛 풍경이 펼쳐졌다. 학원과 식당에 불 꺼진 간판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그리고 아찔한 높이. 나는 고시원 5층 옥상, 녹슨 철제 난간 바로 앞에 서 있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그대로 추락할 아슬아슬한 위치였다. 헉. 짧은 비명과 함께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했다.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분명 404호 내 방에 있었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어느 틈에 이 옥상까지 올라온 것인가? 기억이 전혀 없었다. 책상 앞에서 눈을 감은 순간과 옥상 난간 앞에서 눈을 뜬 순간 사이,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이 통째로 증발해버렸다. 마치 누군가 내 인생의 필름을 가위로 잘라낸 것처럼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다. 공포에 질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옥상 문을 열고 비상계단을 내려왔다. 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을 밟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4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무심코 405호의 문을 쳐다봤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빛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그런 기이한 기억의 단절은 점점 잦아졌다. 컵라면을 들고 복도를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공동 샤오시 호텔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기도 했고, 영어 단어를 외우다가 눈을 뜨면 고시원 앞 편의점에서 의미 없이 음료수 칸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했다. 마치 내 몸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조종이라도 하는 듯한 느낌. 나는 점점 내 자신이 낯설고 두려워졌다. 혹시 내가 몽유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이 모든 게 시험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장애 같은 것일까? 인터넷에 증상을 검색해봤지만 쏟아지는 의학 정보들은 내 불안을 해소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기억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내 방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발바닥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숙여보니 바닥에 머리카락 한 뭉치가 떨어져 있었다.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아주 길고
윤기가 흐르는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일 리는 없었다. 나는 짧은 스포츠 머리였으니까. 순간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그녀의 머리카락. 나는 소름이 끼쳐 황급히 그 머리카락 뭉치를 휴지로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복도에 있던 것이 옷에부터 들어온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후로도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발견되었다. 베개 밑에서 펼쳐놓은 책갈피 사이에서, 심지어는 칫솔모에 엉켜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영역을 표시라도 하듯 방안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밤은 더욱 끔찍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사롱 5회선은 매일 밤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 처음에는 아주 작아서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낮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외우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누군가 고통스럽게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소리는 내 신경을 갉아먹었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강의 볼륨을 최대로 높였지만 그 소리는 모든 소음을 뚫고 뇌 속으로 직접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다른 소리. 무언가 거칠고 긴 것이 방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였다. 마치 젖은 대걸레로 바닥을 닦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 아주 긴 손톱으로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 같기도 했다. 나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죽이고 벽에 귀를 가져다 댔다. 소리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다. 방 한쪽 구석에서 시작해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다가 내가 누워있는 침대 쪽 벽에 이르러서는 잠시 멈추곤 했다. 마치 벽 너머의 존재가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소리들이 들리는 동안 서연의 방에서는 그 짙은 꽃향기가 복도로 새어나왔다. 문틈을 비집고 나온 향기는 내 방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향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고 내 머리를 몽롱하게 만들었다. 그 향기 속에서 벽 너머의 기이한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나는 서연에게 이 소리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창백하고 아름다운 얼굴 앞에서 밤마다 당신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게 뻔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미친 것은 나 자신일지도 몰랐다. 내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항상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몸은 나날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은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내 주변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고 학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마치 내게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라도 느끼는 것처럼. 오직 서연만이 변함없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 퀭한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준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잠은 제대로 자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반찬통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검은 깨가 듬뿍 뿌려진 멸치볶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호의를 거절할 기력조차 없었다. 멍하니 그것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또다시 내 손등에 스쳤다. 얼음장 같은 감촉.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흉터를 보았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길게 그은 듯한 아물지 않은 상처 자국 같았다. 내가 그 흉터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챘는지 그녀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려 상처를 가렸다. 요리하다가 좀 다쳐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닫힌 사롱 5호 문을 보며 생각했다. 저 문 너머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아름답고 친절한 그녀의 모습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녀와 가까워질수록 내 세상은 점점 더 비현실적인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온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경계는 이미 무너졌고 나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부터가 환각인지 분간할 수 없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늪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서연이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고시원 생활 4년차. 나는 이곳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꿈과 절망이 뒤섞여 발효되는 거대한 숙성고이자 수많은 청춘들의 좌절과 한숨이 벽지처럼 겹겹이 쌓여있는 일종의 성지 혹은 무덤이었다. 이곳의 주인은 따로 있었지만 실질적인 관리자이자 살아있는 터줏대감은 1층 관리실에 상주하는 총무 박 씨였다. 박 씨는 60대 초반의 남자로 언제나 기름때 묻은 회색 추리닝 차림에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 고시원에서 10년 넘게 총무 일을 했다고 했다. 그의 주 업무는 월세를 걷고 택배를 받아주고 가끔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주는 정도였지만 그의 진짜 역할은 이 건물을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기록자이자 증인이었다. 그는 복도를 오가는 고시생들의 얼굴빛만 봐도 그 사람의 시험이 잘 풀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평소에 나는 그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불필요하게 말이 많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실패담이나 불행한 소문들이었기에 애써 거리로 뎌서 거리를 두는 편이 내 정신 건강에 이로웠다. 하지만 요즘에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기억의 단절, 방 안에서 발견되는 머리카락,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들. 이 모든 현상들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어쩌면 이 고시원의 산증인인 박 씨라면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나는 1층 관리실 문을 두드렸다. 학생, 웬일이야? 관리실 안은 퀴퀴한 냄새와 오래된 서류 뭉치, 정체불명의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박 씨는 작은 흑백 텔레비전으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보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리모컨으로 볼륨을 줄였다. 그의 탁한 눈동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 공부가
빡세긴 빡센가 보구만. 그는 혀를 차며 말했다. 나는 우물쭈물하며 본론을 꺼내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옆방 여자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내 방에서 귀신이라도 나오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다간 당장 미친놈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게 뻔했다. 저기, 총무님, 혹시 고시원에 새로 이사 온 사람 있나요? 4층에요.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단순한 호기심인 양 질문을 던졌다. 박 씨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4층? 아, 4055 말하는구만. 예쁜 아가씨 하나 들어왔지. 학생 바로 옆방이네. 네,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공부나 할 것이지. 딴 생각 품지 마, 학생. 노량진에서 연애질 하다가 인생 조진 놈들 내가 한둘 본 줄 알아? 그는 훈계하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음흉한 호기심이 번들거렸다. 나는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다시 물었다. 그 방 원래 비어있지 않았나요? 오랫동안. 내 질문에 박 씨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시선을 돌려 텔레비전 화면을 잠시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한 3년 비어 있었나. 전에 살던 사람이 짐을 싹 다 놔두고 튀어버려서 방세도 몇 달치 밀리고 아주 골치 아픈 방이었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책상 서랍에서 구겨진 담뱃갑을 꺼내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려다 말고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학생, 내가 충고 하나 할까?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진지하고 무거웠다. 여기서 남이 주는 음식 함부로 받아먹는 거 아니야.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연이 주었던 장조림과 멸치볶음이 떠올랐다. 네? 그게 무슨...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자기 애군 넘기려고 남한테 음식 주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거 타서 주는 연놈들도 있어. 특히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더 조심해야 돼. 경쟁자 하나 떨구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이 바닥이야. 박 씨는 그렇게 말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희뿌연 담배 연기가 관리실 안을 채웠다. 나는 그의 말이 단순한 기우나 노파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무언가 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방은 터가 안 좋아. 사람이 붙어 나가질 못해. 한번 발들이면 시험은커녕 제정신으로 걸어나가기도 힘든 방이 있어.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을 향해 있었다. 마치 과거의 어떤 끔찍한 기억이라도 떠올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총무님, 혹시 405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씨는 한참 동안 담배 연기만 뻐끔뻐끔 내뿜었다. 대답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거기 원래 살던 여자. 그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말을 이었다. 학생처럼 공시 준비하던 아가씨였어. 꽤 오래 공부했지.
한 5년 했나. 근데 매번 필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 집안도 어려워서 더 이상 손 벌릴 데도 없고 많이 힘들어했지. 박 씨의 이야기는 흔한 노량진의 비극 중 하나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연민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가씨가 방에서 목을 맸어. 나는 숨을 삼켰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시험 결과 발표 나고 다음 날이었나. 며칠 동안 방에서 안 나오길래 이상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지. 방 한가운데서 의자 발로 차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 혀를 길게 빼물고 눈은 또 어찌나 부릅떴던지 아직도 생생해. 그는 몸서리를 치며 자신의 팔을 문질렀다. 경찰 오고 난리가 났었지. 유서도 있었어. 이번에도 떨어지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지. 부모님이 와서 짐을 빼가야 하는데 시골 사시는 분들이라 돈도 없고 결국 짐은 그대로 방치됐어. 우리가 몇 번 치우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 청소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짐을 빼내려던 인부가 계단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문 잠그고 놔둔 거야. 그 여자가 쓰던 물건들, 책, 옷까지 전부 다 그대로. 그렇다면 서연은 그 모든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방으로 이사를 들어왔단 말인가.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그 방에 꼭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 보증금도 필요 없고 월세 2배로 줄 테니 방만 달라고. 우리가 자살한 방이라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였어. 자기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고. 그래서 결국 계약했지. 그게 학생 옆방에 들어온 그 아가씨야. 박 씨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알겠냐? 그 여자는 정상이 아니야. 당장 그 여자에게서 떨어져. 관리실을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다. 서연.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그 방에 들어갔다. 자살한 여자의 원혼이 떠도는 그 방에. 왜? 대체 왜? 자기 애군 넘기려고. 사람이 붙어 나가질 못해. 박 씨의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갑자기 오한이 들었다. 서연이 내게 건넸던 친절들, 다정한 미소, 그리고 맛있었던 반찬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끔찍한 아기의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위로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나를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그녀는 나를 그 방의 새로운 희생양으로 삼으려쩌던 것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4층 복도에 이르자 사룸 5호의 문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문이 아주 살짝 1cm쯤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틈새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까만 눈동자와 마주쳤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려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서연을 유령처럼 피했다. 그녀와 마주칠까 두려워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뜨러갈 때도 방문에 귀를 대고 복도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몇 번이고 확인한 후에야 밖으로 나섰다. 그녀가 건네는 인사는 들리지 않는 척 무시했고 혹시라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 서연은 더 이상 내게 말을 걸거나 음식을 건네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얇은 벽 너머에서 어두운 복도 끝에서 그녀의 시선이 항상 내 등 뒤에 못처럼 박혀 있다는 것을.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무겁고 섬뜩하게 나를 짓눌렀다. 총무박 씨의 경고는 내 머릿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온 신경을 마비시켰다. 사롱무오에서 목을 맨 여자, 그 여자의 한 OHN 회의에 서려 있는 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들어간 서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단순히 기가 센 사람일까? 아니면 그 원혼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존재일까? 어쩌면 그녀 자신이 바로 그 원혼은 아닐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잠은 완전히 사치가 되었다. 눈을 감으면 혀를 길게 빼물고 목에 매달려 있던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여자의 얼굴 위로 서연의 창백한 얼굴이 겹쳐졌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속삭임과 바닥 긁는 소리는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나는 신경쇠약 직전까지 내몰렸다. 책을 펼쳐도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인터넷 강의를 틀어놔도 강사의 목소리는 의미 없는 소음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경기도 외곽의 그 요양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방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병실 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오직 복도 맨 끝 어머니가 계시는 1인실 병실 문만이 희미하게 열려 있었다. 나는 홀린 듯 그 문을 향해 걸어갔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다. 마치 유체 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몸이 허공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황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병실 안의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어머니는 침대 위에 누워 계셨다. 하지만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이 아니었다. 낡고 녹슨 쇠사슬이 어머니의 양팔과 발목을 칭칭 감아 침대 프레임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고 있었다.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쇠사슬은 살갗을 파고들며 붉은 피를 흘려보낼 뿐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나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려 애썼다. 입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벌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엄마. 나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침대 옆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르륵 하고 움직였다. 그것은 긴 머리카락의 형상이었다. 형체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칠흑같이 검고 윤기 흐르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머리카락 뭉치만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다. 그 머리카락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와 어머니의 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한 가닥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았다. 어머니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머리카락 뭉치는 어머니를 어둠 속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쇠사슬이 침대 프레임에 긁히며 내는 섬뜩한 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다.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짓눌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나를 바라보며 입을 움직였다. 도망쳐. 그 입모양을 본 순간 나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책상 위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 낡은 스마트폰 화면이 저절로 켜져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잠금 화면 상태 그대로였다. 하지만 분명히 화면이 켜져 있었다. 내가 무언가에 홀린 듯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액정 위로 무언가 스윽 하고 그어졌다. 검고 긴 스크래치,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핥힌 듯한 자국이었다. 스크래치는 배경화면으로 지정해둔 어머니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정확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5년 전 속초 바다에서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꿈속에서 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았던 그 머리카락처럼 검은 상처가 어머니의 미소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나는 신음소리를 내며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 위로 금이 가며 화면이 꺼졌다. 방 안은 다시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내 눈에는 방금 본 그 광경이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어머니의 사진 위에 그어진 검은 스크래치,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기계 오작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서연 혹은 사롱 5호의 그 존재가 내게 보내는 명백한 메시지였다. 내 어미는 내 소나귀에 있다. 네가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올감했던 그 머리카락의 형상이 현실의 내 스마트폰에까지 그 마술을 뻗친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존재는 단순히 내 생기와 운을 빼앗으려는 거놓은 것을 넘어 나의 가장 약한 고리,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4년 전 굿이 생활을 시작하며 어머니를 위해서 라고 스스로에게 걸었던 주문은 이제 나를 옥죄는 저주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공포가 온몸을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 공포보다 더 큰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죄책감이었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시험에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빨리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벽 너머 사옥 5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서늘하고 조용한 비웃음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부서진 스마트폰을 끌어쥔 채 속수무책으로 떨어야만 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질식시키는 늪처럼 고여 있었다. 디식보. 달력의 숫자는 이제 현실감을 잃고 추상적인 기호처럼 보였다. 시험이 코앞이었지만 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겪은 일들은 내 정신을 끈적한 거미줄처럼 올가매 이성적인 사고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나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살아있는 송장과 다름없었다. 퀭하게 들어간 눈, 버석하게 일어난 피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앙상한 팔다리,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간 껍데기. 서연은 그런 나를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내가 복도를 지날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을 열고 나와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동정도 걱정도 아닌, 마치 잘 익은 과일을 수확하기 직전의 농부 같은 만족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미소였다. 그녀는 내 몰골을 보며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듯했다. 민준 씨,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힘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늘하고 맑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의 가시가 박혀 있었다. 나는 대답할 기력도 없어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지나치려 했다. 그때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손이 앙상한 내 팔목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뿌리칠 힘조차 없었다. 이거 내가 민준 씨 주려고 특별히 구해온 거예요.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붉은색 비단으로 만들어진 복주머니였다. 매듭 부분에는 정교하게 깎은 작은 나무 조각이 달려 있었다. 이게 뭔데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합격 부적. 용하다는 보살님한테 직접 받아온 거예요. 기운을 좋게 만들어서 시험날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줄 거예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요. 특히 시험장 갈 땐 꼭 가져가고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이글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었다. 합격 부적. 그녀가 내게 이런 것을 줄 리가 없었다. 이것은 나를 위한 동아줄이 아니라 내 목을 촤 올가미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팔을 놓아주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손에 쥔 비단 주머니에 감촉이 불쾌했다. 부드러운 비단 아래로 무언가 딱딱하고 자잘한 것들이 만져졌다.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던져두고 침대에 누웠지만
주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나를 계속해서 의식하게 만들었다. 벽 너머 사룸 5에서는 어김없이 기이한 소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전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속삭임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명확한 단어가 섞여 들려왔다. 김민준, 갑자생, 신축월, 이민일, 내 이름, 그리고 내 생년월일.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벽 너머의 존재는 단순한 속삭임을 넘어 나를 향한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내 혼을 묶고 내 운을 빼앗기 위한 주술적인 의식임이 틀림없었다. 스흑, 스흑. 바닥을 긁는 소리는 그 주문에 맞춘 반주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기이한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저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저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책상 위 붉은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매듭을 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주머니를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보게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나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주머니의 매듭을 단단히 잡아당겼다. 매듭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뒤집어 내용물을 책상 위에 쏟았다. 후두둑. 작은 알갱이 같은 것들과 함께 무언가 가볍고 너풀거리는 것이 떨어졌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것들을 내려다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증명사진 조각이었다. 고시원 입주할 때 총무에게 냈던 내 증명사진.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눈 부분을 정확히 도려내고 남은 얼굴 부분을 잘게 찢어 놓았다. 그 옆에는 바싹 마른 손톱, 조각 몇 개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내 머리카락 몇 올이 먼지와 엉겨 붙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던 것은 한 줌의 팥과 소금, 그리고 시커멓게 말라 비틀어진 쌀알들이었다. 죽은 사람에게 올리는 사자밥에나 쓸 법한 경악. 그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 내 신체의 일부, 나를 상징하는 사진, 그리고 저주의 의미를 담은 곡물들. 이것은 합격 부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끔찍한 주술 도구였다. 서연이 내게 건넨 동아줄의 정체는 나를 산 제물로 바치기 위한 제2의 일부였던 것이다. 하하.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공포를 넘어선 무력감과 분노가 온몸을 휩쌌다. 나는 이성을 잃었다.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이 지긋지긋한 악몽의 근원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목표는 단 하나, 사륙 5호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사국 5호의 문을 두드렸다. 윤서연 씨, 문 열어. 당신 대체 누구야? 나와. 내 고함 소리가 좁은 복도를 가득 메웠다. 몇몇 방에서 놀란 듯한 기척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문을 열고
나오지는 않았다. 사롱 5호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기이한 소리들도 거짓말처럼 뚝 끊겨 있었다. 문 열라고. 나는 발로 문을 걷어찼다. 낡은 합판문이 쿵쿵 울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총무 박 씨의 부하게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마스터키. 그에게는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1층 관리실로 달려갔다. 다행히 박 씨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나는 그의 책상 서랍을 뒤져 수십 개의 열쇠가 걸린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몇 개를 움켜쥐고 다시 4층으로 뛰어 올라왔다. 숨을 헐떡이며 4국 5호 문 앞에 섰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들을 하나씩 열쇠 구멍에 꽂아 돌렸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쇠가 구멍에 들어맞았을 때 찰칵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지옥의 문이 열렸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에 나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았다. 서연에게서 나던 그 서늘한 꽃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향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인 마치 오래된 사당이나 무덤 속 같은 눅눅하고 음침한 냄새였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더듬거리며 벽의 스위치를 찾았다. 딸깍. 스위치를 올렸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애초에 전구를 끼워놓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다. 희미한 빗줄기가 방 안을 비추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도 책상도 옷장도 없었다. 전에 살던 여자가 남기고 갔다는 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방의 사방 벽면은 끔찍한 광경으로 뒤덮여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는 대부분 뜯겨나가 있었고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난 벽 위에는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주술적 문양들이 붉고 검은 물감으로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다. 부적처럼 보이기도 했고 저주를 담은 낙서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기괴한 문양들 사이사이에는 수십 장의 증명사진들이 압정으로 박혀 있었다. 모두 20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의 사진이었다. 하나같이 눈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거나 날카로운 것으로 난도질당해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꿈과 희망에 차있던, 그러나 이제는 빛을 잃어버린 젊은 고시생들의 얼굴, 그리고 그 사진들 중 가장 최근에 붙인 듯 아직 색이 바래지 않은 내 증명사진이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이 방은 거대한 재단이었다. 서연은 이곳에서 수많은 고시생들의 기운과 운명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벌여왔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 희생자였다. 방 중앙에는 낡고 자그마한 교자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 위에는 꺼져가는 초, 몇 자루와 향로,
그리고 작은 나무 위패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나는 홀린 듯 그 상으로 다가갔다. 위패에는 한자로 이름이 쓰여 있었다. 엑쇠셩 루린, 포핑 인 시즈웨이. 학생 요인 파평윤 씨 지휘, 파평윤 씨. 서연의 성씨였다. 하지만 위패에 쓰인 이름은 윤서연이 아니었다. 윤서현 인슈첸. 미세하게 다른 이름.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날짜였다. 이것은 서연의 위패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의? 그때 상 위에 놓인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표지에는 1998년 반드시 합격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다. 안에는 앳된 필체의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시험에 대한 압박,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절망. 총무박 씨가 말했던 3년 전 이 방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그 여자의 일기였다. 나는 이번에도 떨어졌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이 노량진, 이 고시원에서 나는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라도 살아남을 것이다. 나의 한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대신할 새로운 그릇을 찾아 나의 꿈을 이룰 것이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 쓰인 글귀를 읽는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서연은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원혼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곳에 온 무당, 혹은 그와 비슷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 방의 원혼은 단순한 웡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실패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라 해서라도 합격의 꿈을 이루려는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힌 악귀였다. 그리고 서연은 그 악귀의 대리인이 되어 나를 새로운 그릇, 즉 산재물로 바치려 했던 것이다. 나는 다이어리를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싸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복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운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 그리고 그 짙은 꽃향기. 찾았구나. 서늘하고 맑은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 열린 문 앞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깊이를 알 수 없던 검은 눈동자는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귀신보다 더 섬뜩한 인간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다. 내 재물한테 손을 댔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내 고막을 찔렀다. 그녀가 천천히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깔린 어둠이 그녀의 발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내까짓게 뭔데 감히 여길 들어와. 거의 다 됐었는데 내 모든 기운을 뽑아내서 그분께 바치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분, 그녀는 위패의 주인을 그렇게 불렀다.
그녀의 눈은 위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경애를 넘어선 광적인 숭배에 가까웠다. 이제 내 몸은 내 거야. 서연이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기이할 정도로 길게 늘어나는 것이 보였다. 동시에 그녀의 등 뒤에서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수백 가닥의 촉수처럼 솟아나 꿈틀거리며 나를 향해 뻗어왔다. 방 안의 모든 주술 문양들이 희미한 빛을 발하며 공명하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나를 비웃는 듯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등은 이미 차가운 시멘트 벽에 닿아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촉수가 뱀처럼 내 목을 휘감으려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웅. 내 바지 주머니 속에서 갑자기 격렬한 진동이 울렸다. 그와 동시에 깨져있던 스마트폰 액정에서 눈이 멀 듯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어둠에 잠겨있던 방 전체가 대나처럼 환해졌다. 크악!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다. 그녀를 향해 뻗어오던 머리카락 촉수들이 빛에 닿자 연기처럼 타들어가며 오그라들었다. 빛의 근원은 내 스마트폰이었다. 금이 간 액정 화면 가득 5년 전 속초 바다에서 찍었던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있었다. 배경화면 사진이 아니었다. 마치 영상 통화라도 걸려온 것처럼 살아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전화 너머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엄청난 소음과 함께 어머니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안 돼. 네. 아들, 건드리지 마. 그것은 내가 기억하던 치매 걸린 노인의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본능이 터져나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 외침과 함께 스마트폰의 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방 안의 모든 주술적인 물건들이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다. 벽에 붙어있던 증명사진들은 한꺼번에 불타올라 재가 되어 흩날렸고 교자상 위의 위패는 두 조각으로 갈라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서연의 몸에서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살이 타는 듯한 끔찍한 악취가 진동했다. 이럴 수가.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기이한 기운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문을 향해 달렸다. 서연의 옆을 스쳐지나 복도로 뛰쳐나왔다. 등 뒤에서 그녀의 저주 섞인 비명이 들려왔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나는 계단을 구르듯 내려와 고시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제야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다. 화면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차가운 기계 덩어리에서 희미하게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얼마나 달렸을까? 동이 터오는 노량진의 새벽거리는 잿빛 안개에 잠겨 있었다. 밤새 불을 밝혔던 학원과 독서실의 간판들이 하나둘씩 꺼지고
이른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도시의 잠을 깨우고 있었다. 컵밥거리의 이모님은 포장마차 가판대를 열 준비를 했고, 대형 공무원 학원 앞에서는 수험생들이 벌써부터 줄을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어제와 같은 오늘을, 그리고 오늘과 같을 내일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익숙하고 평범한 풍경 속에서 나만이 다른 차원의 지옥에서 막 빠져나온 이방인처럼 서 있었다. 희망고시원, 그 이름만 떠올려도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었다. 내 청춘의 4년을 바친 그곳은 더 이상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니었다. 방 안에 남겨진 책과 옷까지, 그리고 내 지난 시간의 모든 흔적들이 아까웠지만 목숨보다 소중할 수는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다. 손에 쥐고 있던, 이제는 검은 벽돌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마지막 순간 나를 구원한 것은 바로 이 차가운 기계 덩어리에 깃든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치매로 기억을 잃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시던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이성과 기억의 영역을 뛰어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주술인지도 몰랐다. 안 돼. 내 아들, 그 처절했던 외침이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짐이나 죄책감의 대상으로 여길 수야 없었다. 그녀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아니라 가장 강한 버팀목이었다. 나는 가장 먼저 근처 현금 인출기로 향했다. 통장에 남아있는 전 재산을 모두 인출했다. 고작해야 몇십만 원 남짓한 돈이었지만 지금 나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았다. 그리고 곧장 용산역으로 향했다. 망설임은 없었다. 시험이고 뭐고 다 끝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가야 했다. 내 눈으로 직접 어머니의 안위를 확인하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 노릇을 하고 싶었다.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의 덜컹거리는 진동이 지친 몸을 나른하게 만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강의 다리, 빼곡한 아파트 숲, 그리고 점점 한적해지는 교회의 모습. 지난 4년간 오직 흑백의 활자 속에서만 세상을 봐왔던 나에게 그 모든 풍경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선명한 색채로 다가왔다.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요양병원은 한적한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면회 시간이 아니었지만 나는 막무가내로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호사에게 사정했다. 내 퀭한 몰골과 절박한 모습에 무언가를 느꼈던 나머지 간호사는 마지못해 나를 어머니의 병실로 안내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계셨다. 악몽에서처럼 쇠사슬에 묶여있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다. 다만 평소보다 훨씬 더 쇠약해 보였다. 숨소리는 얕았고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다. 마치 온몸의 기운이 전부 빠져나가 버린 사람처럼. 어젯밤에요. 어머님이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셨어요. 자다가 소리를 지르시고 온몸에 혈관이 터질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셨다가 지금은 이렇게 기운 없이 계속 잠만 주무시네요.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간호사의 설명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나를 구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생명력을 쏟아부으신 것이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아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앙상하게 마른 주름지고 거친 손.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의 손이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어머니의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소리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났더라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힘을 쓰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결국 어머니마저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어머니 곁을 지켰다. 노량진 생활은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시험을 포기했다. 아니, 포기했다기보다는 졸업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에 목매달았던 내 청춘과의 작별. 후회는 없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라도 내 삶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어머니는 며칠 뒤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다. 하지만 병세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이제는 눈을 뜨고 있는 시간보다 감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나는 병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했다. 노량진의 동기들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왔다. 누군가는 합격해서 연수원에 들어갔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덤덤하게 축하와 위로를 건넸다. 그 세계는 더 이상 나의 세계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악몽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희미한 흉터처럼 남았다. 가끔 붐비는 인파 속을 걷다가 긴 생머리를 한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심장이 내려앉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이제는 없어진 차가운 스마트폰의 감촉을 찾아서 그 저주가 정말 끝난 것일까? 사롱 5호의 원혼과 서연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살아남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비록 그 시작이 화려한 합격 통지서는 아닐지라도 내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작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햇살이 어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위로 부서져 내렸다. 그때 멍하니 허공을 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아들. 그 한마디. 4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말에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아주 잠시 예전의 총기를 되찾은 듯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등 뒤, 저 멀리 정문 쪽 길가에 서 있는 한 여자의 형체가 시야에 들어왔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칠흑같이 검고 긴 생머리. 거리는 멀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이쪽을 향해 서서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것처럼.